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해도 괜찮겠어요?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저는 여기 강동구에 있는 채원에 암센터를 지금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일반외과고요. 지금 이제 우리 매드엑스 우리 이창현 사장님도 이제 저하고 같이 하는 이제 임상통합마켓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암치료병원 이제 협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좀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그게 제 전공은 아니죠. 근데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마이크로 바이옴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유산균이나 유익균이라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암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암뿐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암에 관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발췌를 했고, 제가 쭉 해보니까 단순하게 유익균을 우리가 어떤 몸에 이로운 균만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뿐이 아니고, 여기에는 정말 과학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개념만 접근을 했는데,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 첨단 항암 치료가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맞춤형으로 가는 또 이런 암 치료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NGS라는 유전자 분석하는 방법이 나오고 난 후로부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주 급진적으로 발달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전에는 장 안에 있는 단순한 어떤 미생물이다, 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자신을 지배를 하더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냐가 또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저도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깊은 공부는 하지는 못했어요. 하는데 정말 마이크로바이옴을 무시할 수 없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어요. 써보다 보니까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환자들한테 필요한가.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제 우리 암뿐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면역하고 관련을 해서 암하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는 것 같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생산하는 회사하고, 근데 마침 그 회사가 유전자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직접 이제 NGS 분석까지 하는 이제 그런 회사여서,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이제 이 제품을 한번 생산을 좀 했어요.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조건을 맞추는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서 제가 한 2년 이상, 거의 한 3년 써봤어요. 써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과학이 들어있는가를 쭉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 과학화를, 내 나름대로는 과학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었고, 만들어 오는 과정 중에 내가 터득했던 그런 지식들을 오늘 제가 강의에다가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그림은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이 구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발췌해 왔는데, 좀 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좀 더 친근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갖춰야 될 조건,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우리가 다양성,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갖춰야 될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풍부함, 에비던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식이섬유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아주 중요한 거죠. 대사산물.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장하고는 관련을 지을 수밖에 없고, 장이 어떤 펑션을 할지, 또 장이 건강할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배리어 시스템에서 미생물하고 장벽하고 관계, 이 부분에서 서로 간에 어떤 호메오스타시스를 이루어야만 가장 건강한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전에는 주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만 주로 언급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는 프로바이오틱스보다 프리바이오틱스가 더 중요하더라,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예요? 프로나 프리보다도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항암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역.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토카인 스톰은 요즘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해버리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요 부분. 요번에 사이토카인 좀 이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추측을 했던 부분인데, 어젠가 그젠가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NK라고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게 이 그림 하나가 아주 잘 요약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100조 개가 있다고 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세포 숫자가 60조 개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게 100조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95%는 장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미생물이 사실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 숫자보다도 훨씬 많더라,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개수에 비해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숫자가 한 150배 정도 많다는 겁니다. 150배. 그 다음에 우리가 장이 있잖아요. 장에 점막을 쫙 다 피면은 이 테니스장 2개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 미생물하고 세포하고 봤을 때 미생물이 1.3배가 더 많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종류가 10,000종 이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무게를 달면 한 2kg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생물하고 우리가 앓고 있는 어떤 질환들 중에서 거의 90%는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생물하고 질병하고 관계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많은 병들 중에서 미생물하고 이렇게 90% 이상 관련이 됐다는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한 90% 정도에서 관련이 있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 안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길이를 쫙 재보니까 지구를 한 사람한테 있는 게 지구 2바퀴 반 정도의 길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여기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미생물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문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넣어줘도 실제적으로 조금 지나면 유산균 제제 먹고 나면 조금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처음에 좀 효과가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원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거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장하고 뇌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 인간을 이게 지배를 하는 게 뇌가 지배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뇌에서 신경이 나와가지고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전체를 지배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왜냐? 오히려 뇌가 인간을 지배를 하는데 이 뇌를 지배하는 것은 장이라고 돼요. 그러면 또 장을 지배를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인 거죠. 왜 그러냐면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 바로 우리 인간 자체를 움직이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특히 신경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장 안에서 만들어진 대사 산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이나 호르몬이나 또 생리적인 반응까지도 다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를 한다. 그러는 거죠. 제가 이번에 무슨 책을 한 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구 역사가 있잖아요. 지구 역사가. 예, 지구 역사를 한 40 몇 억 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걸 한 달로 본 거예요. 한 달로. 한 달로 봤을 때 거의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이 지구 역사에서 생존했던 것은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인간이 나타난 것은 마지막 10분밖에 안 된대요. 한 달로 따지자면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다 정복하고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데, 자, 근데 먼 미래에 지구가 인간이 멸망을 했을 때 또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가 남겠느냐? 바로 미생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미생물이다. 그래서 미생물하고 이런 보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상당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뇌하고 그 다음에 장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세 가지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보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때요? 장에 바로 연락이 가죠. 여기에서 가는 이 연결 라인은 우리 보면은요, 베이거스는 미주신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니까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일반외과거든요. 우리가 전에 이제 유기암 같은 거 수술을 해요. 유기암 같은 거 수술을 하면은 항상 미주신경 절단술을 해요. 이걸 절단을 하지 않으면 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요즘에 봐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미주신경을 절단해야 되겠나. 미주신경이 절단이 되면 이 라인이 없어져 버려요. 뇌하고 장하고 연결되는 축이 깨져 버리거든요. 이 라인을 통해서 하는 건데, 단지 이제 이게 없으면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지금 HPA 축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관여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미주신경이 절단이 됨으로써 이게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깨진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 나면 바로 밥 먹다가도 밥맛 없어지죠. 장이 멈춰버려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바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장이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이 안에 있는 미생물하고 관계에 있어서 디스바이오시스,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이게 장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디스바이오시스가 오면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유익균에서 유해균으로 바뀌는 거죠.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면. 그러면 어때요? 나쁜 물질들을 만들어서 뇌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오는 병들이 어떤
어떤 정신적이나 어떤 행동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 장애나, 그 다음에 자폐라든지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부분에서 역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미생물이에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미생물은 이런 거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는데 이거는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변수가 많다는 것은 잘 관리를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장 점막을 한번 본 거냐, 우리가 장 점막을 우리가 방어 시스템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때요? 점액질이죠. 이런 부분들이 점액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상피 세포가 있어요. 장 점막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빌라에 해가지고 선모,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세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가 이제 라미나 프로프리아 라인인데, 여기에 가서 우리 이제 모두 이제 면역 세포들이 여기에 집결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휴전선으로 보자면은 여기 모두 이제 주력 부대가 이제 여기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 가서 이제 페이어스 패치 해가지고 우리가 M셀, 마이크로빌라이 셀이라는 건데, 요 부분에 가서, 마이크로 폴드 셀입니다. 마이크로 폴드 셀. 요 부분에 가서 우리 페이어스 패치해서 여기에서 어떤 지용성 우리가 흡수하는 물질도 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면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그 면역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요, 이게 굿 박테리아, 배드 박테리아 이래 해놨는데, 이게 우리가 요즘에는 보면은 유익균, 유해균 해갖고 이분법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가서 이제 중간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선생님들 조금 이 미생물 공부를 하면은 15%, 70% 이렇게 이제 막 나와요. 그래서 중간균이 70%, 굿 박테리아가 15%, 이게 15%. 이런데 이제 균형이 깨지면 어때요? 이 중간균들이 이동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드 박테리아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 중간균들이 전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전체가 나쁜 균이 돼버리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 관리를 해가지고 좋은 박테리아가 많아진다. 유익균들이 많아지면 중간균들이 또 이쪽으로 붙죠. 그래서 장이 좋아지는 그런 개념. 그래서 좋은 장은 유익균이 85%, 나쁜 균이 15%. 나쁜 장은 나쁜 균이 85%, 좋은 균이 15%.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해놓은 것은 이렇게 그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는 균들을 한번 보면은, 예? 이런 불가리스야. 우리가 락토바이스 불가리스야.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오니 박테리움이라든지 스트레토코커스, 성오필러스라든지 비피더스, 락토바실러스, 그 다음에 락토코커스. 이런 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뭐냐면요. 이런 개념으로, 이게 딱 절대적인 프로바이오틱스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깨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핵심적인 부분은 영향을 받아요. 주로 이제 이런 옆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이 호스트, 이 숙주의 환경, 그 다음에 숙주의 라이프 스타일. 이건 이제 숙주는 이제 인간이 되겠죠. 우리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나, 그 다음에 생리작용, 그 다음에 유전자. 이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도 어떤 유전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숙주의 유전자하고 같이 따라가요. 우리가 그 계통 분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계문, 강목, 가속종 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생물에 대해서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인간의 유전자가 변해서 어떤 동물이 예를 들어서 인간하고 고릴라하고 나뉘고 침팬지하고 우리 인간하고 나뉜다고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침팬지하고 고릴라하고 이렇게 나눌 때 어떤 유전자가 변화하는 거예요. 변할 때 미생물도 똑같이 변해더라는 거예요. 미생물도 패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면서. 그래서 인간하고 이런 미생물하고 진화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간이 지금 이런 보통 동물이나 식물이 진화를 할 때 여기에 관여된 게 바로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의 계통 분류를 쭉 해서 갈라진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 동물도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면역 시스템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면역에 영향을 줘요. 하지만 또 우리 면역이 역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줘요. 그다음에 우리 인간 면역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이거죠. 바로 면역이 생긴 게 바로 미생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은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역이 우리가 그 진화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다 속에 있을 때 있잖아요. 바다 속에 있을 때는 면역이 발달이 잘 안 됐어요. 왜? 위험 요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진화를 해서 육지로 이제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 이제 면역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제 육지로 올라오니까 너무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험 요소한테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그 위험 요소가 바로 미생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흉선이 있잖아요. 우리 흉선 가지고 우리가 그 면역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흉선을 생각을 하죠. 흉선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바로 어류에서 육지로 올라올 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하고 비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진화적으로 아주 원시 때, 몇 억 년 전에 이럴 때는 내 몸 안에 미생물들이 내 유전자를 건드릴 수가 있었어요. 들어와가지고 내 유전자에 들어와가지고 제 자리 잡고 살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 숙주가 필요할 때는 미생물 유전자 갖다 쓰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흉선이 만들어지는 순간 네 거 내 것을 딱 자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내 거, 이 안에 있던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밖에 있는 것은 이제 남은 거. 이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막으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게 바로 면역이에요. 면역.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은 미생물하고 싸우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균형이 중요해요. 무조건 이기기만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가장 큰 게 우리 자가면역기라고 오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한 균형이. 그거 건강한 사람은 그 균형이 맞는 거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면역이 약해버린 경우는 어때요? 바이러스 질환도 잘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암도 잘 생길 거고. 근데 또 너무 강하면 자가면역이 오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은 미생물하고 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암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인간 안에 어떤 미생물을 구성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다. 그래, 아까 제가 했죠. 아까 우리 미생물도 우리 지문이 있다고요. 지문이 우리 장 안에 있는 이거 근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독일 하이델베르크 분자생물학 연구소가 유명한 곳이에요. 미생물학에서는 여기에 베르보르크 박사가 이 몇 개 나라, 미국하고 덴마크가 일본이라고만 돼 있는데 몇 개 나라 같아요. 유럽에 4개 나라예요. 그래서 6개 나라에서 400명을 박테리아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만은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세 분류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박테로이데스 균이 대장균이에요. 대장.
이게 대장 노릇을 하는, 박테로이데스가 대장 노릇을 하는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프레보텔라라는 균이 주로 있는 대장 노릇을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미노코커스. 요즘에 그 똥보균 들어보셨죠? 똥보균, 비만균. 그게 이제 피르미큐테스, 퍼미큐테스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루미노코커스가 바로 그 퍼미큐테스 균 중에 하나가 서브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경우가 바로 이제 비만형이죠. 비만.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박테로이데스하고 루미노코커스 이걸 이제 비교를 하죠. 그런다 해서 이게 박테로이데스라 해서 박테로이데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약간씩은 있지만 이게 이제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1형, 2형, 3형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여기서만 처음에는 제한을 했는데 그 후에 많은 논문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후속 논문들이 전부 나와서 이게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타입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형은 박테로이데스는요 주로 이제 탄수화물 분해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해를 많이 시켜서 솔직히 말해서 지들이 만들어갖고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뭘 만들어주냐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그 좋은 비타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사산물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산물이 비오틴이라든지 라이보플라빈이라든지 판토테네이트, 아스코베이트 이런 것을 만드는 효소가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생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형은 이거는 프레보텔라. 요거는요 한마디로 이 균이 많으면은 이 당 단백질을 분해를 하거든요. 이게 점막을 손상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점막 손상을 많이 일으켜서 이런 체형의 사람들은 장 트러블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기 한의사 선생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소양인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양인들. 혹시 여기 한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가요? 어쩌면은 프레보텔라 타입들은 소양인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지아민이라는 이거 마찬가지로 이런 엽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효소가 있어서 이런 대사산물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형이 이제 이 비만. 이거는 우리 어떤 안에 많은 대사산물을 만들어서 흡수율을 높여줘요. 흡수율을. 그냥 막 만들어서 몸 안에다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타입이 3형이 바로 비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1형, 2형, 3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장에 있는 공생균이죠. 컨벤셜 박테리아. 그래서 보면은 1형이 박테로이데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을 보통 5가지로 분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돼 있는데, 박테로이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미큐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프로테오박테리아. 그 다음에 퓨조박테리아. 그 다음에 베르코마이크로비아. 근데 대개는 요거는 놔두고요. 요렇게 해서 5가지, 액티노하고 액티노 6가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주된 균들이에요. 가장. 여기에 있는 균들이 장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람 포지티브, 그람 네가티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면은 비만을 높게 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스에서 복맥 질환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당뇨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재미있어요. 우리가 락토바실러스는 어때요? 락토바실러스가 퍼미큐테스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 균들이라는 게 이런 분류상으로는 나와 있지만은요, 우리가 똥보균이다 그러면은 퍼미큐테스 속에 있는 거 똥보균이다.
근데 락토바시러스는 우리가 유익균이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퍼미큐테스 속에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혼동이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한 권, 여기에 관한 거 책을 한 권 내면서 많은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는요, 정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한번 정말 이쪽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제 이제 유산균을 만들면서 제 1번에다가 해놨던 게 다양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양성. 우리 다양성은 미생물에서 이게 다양성이 이제 중요한 거는요. 다양성이 있어야만이 다양한 산물, 대사 산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싸워서 한쪽에 적군을 다 없애버려 나 혼자 잘 살면 되겠다 하는데 그 사회는 유익균 사회도 좋은 게 아니고 유해균 사회도 좋은 게 아니더라. 전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유해균하고 유익균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은 보면은 다양성이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다양성한 이게 종류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그걸 연구한 논문이 있죠. 이게 보면 탄자니아 하드자라는 여기 불악에 있는 27명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도시인 16명을 비교를 했어요. 그 비교를 해보니까 이탈리아 사는 도시에서 사는 이 친구들에는 다양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음식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안에 있는 균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균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기 이제 아주 이 미개 지역에 사는 이 친구들은 보니까 훨씬 더 보면은 미생물이 여기에 보면 하드자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이 보면은 나쁜 균들도 많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의 차이점이 균주가 워낙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유익균, 나쁜 균만 딱 따진다면은 유익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건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양성. 그래서 여기도 그런 말이 있죠. 건강에 좋은 미생물과 건강에 안 좋은 미생물, 유익균, 유해균이라는 개념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동물에서 인간한테 넘어왔느냐. 거기에 대한 게 답이 뭐였어요? 전에 어떤 한번 방송에 나오는데 다양성이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동물을 너무 많이 죽여버리니까 멸종된 동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에서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그 영역을 넘어서 인간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양성이 깨져서 온 인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인재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양성이 많아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금 이제 우리 인간 유전자보다도 엄청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성이 깨져 있을 때는 우리한테 이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뭐 몇십억 마리, 몇백억 마리 막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최고인 줄 알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개념이 바뀌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중요치 않다. 오히려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중요하다.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균을 넣어줘봤자 어때요? 위에 들어가서 거의 다 죽어버리죠. 밑에까지 다 못 가요. 못 가. 그런데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음식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미생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미생물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식이섬유가 있으면 어느 자리를 끊는 역할을 하거든요.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 그러면은 어떤 가지가 있고 또 분자량이 어느 정도 되면은 어떤 미생물이
이것을 끊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프로바이오틱스 아무리 넣어줘봤자 소용이 없고, 실제적으로 밥을 넣어주면은 알아서 미생물들이 바깥에서 한 마리가 들어오더라도 지 밥이 많으면은 이 안에서 많은 것을 대장이 내려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균을 넣어주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낫다. 그런 개념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이런 균들이 여기에 있는 균들이 보면은 예? 우리가 여기에 이런 균들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요, 요 색이 있잖아요. 이거는 프레시 푸드로 신선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가공된 음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정상 체중, 그 다음에 과체중, 비만 이런 컬러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프레시 하는 사람들은 이 음식에 요 컬러로, 요런 컬러로 있는 경우 요거죠. 요 컬러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균들이 많더라는 거죠. 컬러로. 비율적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균주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들은 어떠한 음식을 원하는가를 여기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조건. 요즘에 우리가 그 보면은 뭐 여예스터에 나오는 뭐 유산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락토핀 나오는 락토핀 막 이런 유산균들이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보면은 엄청 싸잖아요, 가격도. 엄청. 한 달분 해가지고서 뭐 한 2만 원, 3만 원이면 되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제 이걸, 사실 우리는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너무 어떻게 지금까지는 보면 과장되게 이렇게 광고가 돼 있던 부분이에요. 그 깊은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비피더스 같은 경우에, 비피더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거 바깥에서 이렇게 만들 때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주들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주게 되면 장애까지 가지도 못하지만 설령 장애에 갔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이게 우리 지금 비피더스 균들이 사실은 먹는 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지 조건에서 일정 기간 아주 간단한 공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비피더스 균들이 이런 식이섬유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균들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더라도 우리 장 내에서 그 균이 생존을 못 하더라는 거죠. 생존을 못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어떤 올리고당이라든지 식이섬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불용성, 이런 식이섬유들을 잘 분해를 해야 되는데 상업적으로 생산한 부분들이 이렇게 약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그 대장에 있는 균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줬잖아요.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장 안에서 살고 있는 균들이 많은 부분이 비소를 존재하여서 살아남는 균들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잘 살지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주는 균들은 비소가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먹었을 때 비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경우하고 비교를 해서 장 안에서 실제 생존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 안에 있는 균은 비소가 섞여 있는 음식에 대해서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잘 버티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만들어준 부분들은 그것을 못 하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또 하나의 제가 볼 때 문제는요, 이 안에
이 안에 대사산물이 별로 없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사실은 대사산물이 거의 재료부터가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 재료를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산물이 없고 실제 먹어가지고 장에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이고 비만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균들은 이렇게 이런 박테로이데스 균들이 상당히 높더라. 아까도 그랬잖아요. 박테로이데스면 비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오박테리아가 높고 대신 여기는 퍼미큐테스나 그럼 네가티브 쪽에 있는 균들이 많고 그 다음에 다양성이 비만한 사람들한테는 다양성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안정화가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장에 문제가 생기죠. 이게 타이트 정션에 인테그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빠졌을 때는 LPS,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 안에 가서 항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떤 장 누수증 같은 걸 만들어 몸 안에 들어가지고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면역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면역이 많이 감소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대사산물, 우리가 이제 미생물들이 만들어주는 대사산물이 무조건 좋은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나쁜 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사산물은 또 아주 좋지 않은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이게 TMA라는 이런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이거는 암을 일으키는 것뿐이 아니고 어떤 심장이라든지 어떤 뭐 뇌졸중이나 동맥경화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오게 하고 이 빨간 것은 이 대사산물이 우리 인체에 나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란 거는 우리 몸에 이제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그런 대사산물이고 특히 보면은 이 SCF예요. 단쇄지방산이죠. 단쇄지방산이 우리 몸에서는 가장 유익한 역할을 많이 하고요. 이 단쇄지방산이 사실을 많이 생산하는 이런 유산균이 가장 좋은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단쇄지방산을 만들려면은 단쇄지방산이 대부분 유산균에서 많이 만들어내지만은 특히 이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해조류예요. 해조류를 발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거를 SCF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많이 만들어낼 건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사산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그리고 이제 이 대사산물 중에서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이렉시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또 오히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바이렉시드가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셜 설사하는 병이죠. 이걸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나쁜 유해한 작용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유익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단쇄지방산이거든요. 단쇄지방산은 우리는 저는 이제 암 환자들한테 쓰는 것 중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걸 얻기 위해서 저는 이제 유산균을 많이 씁니다. 이게 뷰트레이트에서 우리가 정상 세포에서는 그냥 정상인 사람들이 몸 안에 있을 때는 뷰트레이트가 이 지방산이거든요. 지방산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써요. 그냥 에너지로 써버리니까 뭐 우리 이 에너지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암 환자 경우에서는요. 암 환자는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하고 피루베이트에서 젖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뷰트레이트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 안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H닭이라는 유전자를 이게 암 줄기세포를 만드는 유전자거든요. H닭이라는 유전자. 이거를 뷰트레이트가 억제를 해요. 억제를 해서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그 천연 유전자를 기능식품이나 천연물을 가지고 유전자 치료를 이제 하려고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안에 있는 어떻게 해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사 산물들을 찾을 것인가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뷰틸레이트고 가장 중요한 게 이 H작이라는 유전자를 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보면은 우리가 이 비타민 A 있잖아요. 레티노이드 액시드도 활성형 레티노이드 액시드가 바로 이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유전자를 억제시킬 수 있는 이런 대사 산물들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H닭 이것을 억제하는 이 뷰티레이트가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먼저 밑으로 알겠지만은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면역에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사이토카인 스톰을 억제하는 게 바로 이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고요. 우리 이게 우리 그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 유전자가 변이가 오는 기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메틸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 RNA. 이게 이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은 이제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암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유전적인 변화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H닭이라는 것은 두 번째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은 이 유전자가 발현을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자면은 이 H닭이라는 유전자가 이게 이제 RAR인데 이게 뭐냐면 레티노이드 액시드 수용 리셉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H닭이 딱 엉겨 붙으면은 활성형 비타민 A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뷰티레이트가 이제 끈 거죠. 그래서 활성형 비타민 A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레티노이드 액시드에 활성형 비타민 A가 있는 경우에는 세포가 분화가 돼서 암으로 안 가고요. 세포 자살을 시키고 세포 성장을 억제를 시켜서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레티노이드 액시드가 우리 몸 안에 별로 없으면은 이게 암으로 가는 거예요. 암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암도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많이 적용을 하도록 지금 제품을 써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게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H닭이라는 억제를 하게 되면은 활성형 비타민 A가 레티노이드 액시드가 만들어져요. 이 레티노이드 액시드가 있어야 이 세 가지 과정에 우리가 이거는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T세포에서 사이토톡식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세포 독성 T세포.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면역세포에서 이게 바이러스를 잡거나 암세포를 잡는 기능을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게 비타민 A가 활성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가면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대해서 면역을 예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TH17이 활성화가 되면 RA가 없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는 이 과정을 잘 안 가요. 그런데 이게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IL6하고 TGF 베타가 이 사이토카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헬퍼 T셀 17번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염증으로 가요. 염증으로.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염증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그 사이토카인 스톰이 뭐냐면 염증 세포를 몽땅 만들어내요. 그래서 폐포 있잖아요. 폐포막을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덮어버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마비가 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기 어떤 콩팥이라든지 이런 장기 부종까지 전부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게 바로 이 기전입니다. 이 기전이요. 그래서
이 기전을 끌려면은 이것을 활성형 비타민 A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뷰티레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 뷰티레이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산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T 레귤레이팅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역 세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제시켜 주는 기능을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거 자체를 줄여주기도 하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뷰티레이트가 합니다. 뷰티레이트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토카인 아까 말했던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품명은 NK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서 제가 이제 OEM으로 지금 맡겨서 여기 유전자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유전자 회사는 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전자로 분석을 해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되게 우리가 유산균 제품에 유전자 분석해갖고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걸 전부 다 이제 주 분석을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하니까는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줬던 거예요. 다양성하고 균주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사산물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을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균주가 보통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몇 가지 균주가 없어요. 그리고 균주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많은 균주를 넣어갖고 발효를 시키면은요, 지들끼리 싸워서 죽어버려요. 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균주를 많이 하면은 이 발효가 안 돼요. 발효가. 근데 여기에 지금 균주가 많잖아요. 이거는 이 균주들이 거의 한 30가지 균주들이 되는데, 아스퍼길러스하고 바실러스, 락토, 비피, 류코너, 요모, 그다음에 담자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담자균이라는 게 되게 이제 버섯에 있는 것들이죠. 포자를 만드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에서 죽지를 않아요. 위에서 안 죽어요. 포자를 만들기 때문에 유산에 녹지도 안 하고 열에 이게 녹지도 않아요. 그래서 포자균들이 우리가 되게 버섯이 좋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근데 이제 이게 저렇게 여러 가지 균을 넣으면서 배양이 가능한 게 배양을 한 번에 못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 유산균에.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발효를 여러 차례 하면은 단가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균 가지고 발효했다든지 비피더스 가지고 발효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피더스 균이 좋다, 락토바실러스 균이 좋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단일균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균을 한 것은 이렇게 벌써 4차례 배양을 해요. 처음에 이렇게 액체 배양을 해가지고 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균사체 배양을 또 다시 한번 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합쳐가지고 2차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배양, 이때마다 균주가 달라요. 균주가. 그러니까 1차 배양을 해가지고 나오는 대사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사산물을 다음 단계에 배양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균이 여기서 만들어진 대사산물을 가지고 또 다른 대사산물을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균들을 가지고 여기서 또 만들어진 대사산물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대사산물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사산물이 다양해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균을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의 균을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나눠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균들이 효모나 이런 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안에 대사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균보다는 식이섬유가 오히려 더 중요한, 어떤 식이섬유를 넣어주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만들 수 있게끔 넣어주는 거죠. 그 전에 여기 알파글루칸 같은 경우는 우리 AHCC라는 그 제품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일본에서 우리 생산한 거고 우리 한국에서 암 환자들한테 한때 상당히 많이 썼던 거예요. 알파글루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앞에 설명했던 겁니다. 이 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넣었던 것은
단세지방산이라는 거예요. 단세지방산은 저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H당이라는 유전자를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당 유전자,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썼던 건요, 이 환자는 되게 이제 복수 있는 환자들, 그 다음에 흉수찬 환자들 있잖아요. 그 복막전이가 됐거나 흉막전이 되는 환자들한테 뭐 배가 이만해갖고 남산만해갖고 오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환자들 보통 써서 제가 복수를 좀 많이 잡았어요. 복수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이게 복막전이가 되면은 이제 이건 줄기세포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원발암은 줄기세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암 줄기세포가. 그런데 이제 재발되고 전이되는 환자,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을 마치고 난 환자들, 그 다음에 방사선을 마치고 난 환자들이 재발할 때는 되게 이제 암 줄기세포가 떠요. 이 줄기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게 억제를 해야 그게 이제 암 치료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항암제나 방사선을 가지고는 암 줄기세포는 절대 죽이지를 못해요. 안 죽어요. 항암제는 빨리 성장을 하는 세포인데 암 줄기세포는 빨리 성장을 안 해요. 단지 쫄병들만 만들어내요. 일반 암세포만 만들어내요. 저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게 빨리 안 크니까 이거는 항암제도 역할을 못 해요. 방사선도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이걸 죽일 수 있는 것은 딱 뭐냐면요. 내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전자를 꺼야 돼요. 이것을 일으키는 암 줄기세포를 유도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뭐 윈트라든지 뭐 나노고 뭐 해지오고 뭐 이런 다양한 뭐 스테슬이라든지 이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꺼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볼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후성 유전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유전자를 끄는 게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것은 이제 표적 치료제잖아요. 근데 표적 치료제는 한 두세 가지 한꺼번에 쓰면 사람 죽어버리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물을 쓰는 경우 여러 가지를 쓰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가 봐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유산균이라든지 기능식품이라든지 천연물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지금 해서 지금 뭐 유전자 회사하고 한 60가지의 유전자, 암을 일으키는 변이가 되는 유전자들을 지금 찾아서 실제적으로 환자들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 이것도 제가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든 건데, 네, 맞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한 건데, 이게 이제 P53이라는 유전자가 세포 자살을 시키는 유전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암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P53은 문제가 된 게 오히려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인데 변이가 돼버리면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꺼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끄는 것을 아주 효과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 P53.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괴사시키는 능력을 봤는데 이걸 했더만 여기는 완전히 100% 다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정상 세포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많이 죽이더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독성 테스트 했는데 정상 세포에는 전혀 독이 없더라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이것을 많이 먹어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생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테스트했는데 염증을 일으키지도 않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했고요.